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 투잡,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원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초겨울을 좋아하시나요? 겨울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의외로 여름을 좋아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약간 추위를 많이 탈 것 같은 느낌? 예, 저는 여름을 훨씬 좋아해요. 그렇죠. 땀 네. 많이 안 흘리시죠? 땀은 그냥 적당해요, 그냥. 아. 이렇게 뭐 많이 흘리는 것도 아니고 좀 흘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나 네, 여름이다. 여름이 저는 훨씬 여름이다. 좋아하죠. 그리고 옷도 가볍게 입을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제가 약간 야행성인데 네. 새벽 뭐 한두 시에 잠 안 올 때 겨울에 못 나가잖아요, 밖에. 그러면 전 여름에 나가는데. 새벽 한두 시에 나가면 조용한데 그냥 혼자 걸으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요. 저 같은 야행성 인간들한테는. 저는 완전 겨울이거든요. 예. 완전 겨울. 저는 여름이 오히려 좀 견디기가 힘들고. 왜요? 저 추운 게 좋습니다. 추운 게 좋고 막 그런 어떤 겨울이 하기가 좋았어요. 어릴 때 네. 꼬마 때부터 크리스마스 때 때문인가? 네. 그리고 어떤 막 겨울밤에 찬바람 맞으면서 예. 그 쏘다니는 거 그런 아주 느낌. 좋은데. 예. 여름형 인간 이상건 전무. 박정근님, 이상건 전무님 말씀은 늘 옳다 주셨고요. 안원조님, 이상건 전무님의 꿀팁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알쓸 투자합입니다. 바로 이게. 예.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투자를 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클릭하는 순간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제가. 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지금 금리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 뭐 최근에 이제 아. 금리 전망도 많이 나오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예,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개인 투자자 분들은 내가 어떤 거시경제 같은 거 분석을 할 때 뭐 성장률이 어쩌고 막 복잡하잖아요. 경기 뭐 몇 퍼센트가 됐고 이런 거 모르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금리 하나만 잘 이해하셔도 개인 투자자들이 의사결정하는데 예. 큰 문제가 없다. 금리와 물가, 인플레이션만 이해하시고 네.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매번 다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네. 중요한 순간 몇 번만 잘 성공하면 되거든요. 특히 부동산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네. 금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큰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예. 금리를 알면 또 환율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그쵸. 금리를 예. 알면 물가도 아는 거고. 예. 물가를 알면 성장률까지도 그쵸. 알게 되고. 다 되는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사실은 금리가 투자에서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네. 이 금리는 돈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값. 예, 돈값이죠. 네. 그러니까 돈은 특이하게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를 통해서 거래가 돼요. 돈끼리. 그때 그렇죠. 매겨지는 가격이 금리예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금리는 돈길을 안내하는 신호등과 같아요. 그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금리는 다른 자산 가격의 중력처럼 작용한다. 네. 금리가 높을 때는 자산 가격을 끌어내는 힘도 커진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겪었던 10년 아닙니까? 그쵸. 지금 저금리 시대에 주식 부동산이 이렇게 된 거죠. 이때 한 번 그랬었고요. 네.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식 부동산이 좋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두 번 다 이 두 번의 기회에서 집을 못 사셨거나 네. 이 두 번의 금리가 갑자기 낮아지는 구간에서 투자 안 하신 주식 분들은 투자 안 한 분들. 재산이 줄었을 거고 이 두 번 다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재산을 몇 배로 불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금리를 이해하면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 몇 번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저 2000년대 초반에도 제 기자 생활을 할 때인데 그 저 주간 경제지였으니까 술 먹고서 네. 그때 마감이 한 12시 넘어 끝났으니까 새벽 4시까지 포장마차 소주를 먹으면서 후배들한테 집을 사라고. 아하. 그래서 어허. 한 후배가 집을 샀어요. 딱 내 말 네, 듣고. 네. 그 후배의 와이프가 저 좋아해요. 지금도. 아직까지.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2010년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직원들 보고 제가 부동산 대책 딱 나왔을 때 꼭 금리 낮아지는 거 보면서 또 집 사라? 직원들 보고 다 집 사라고 그랬어요. 네. 이거 아마 못 잡을 것 같다.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금리로 올라가는 자산의 가격을 정책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 저거는. 2000년대 초반의 경험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한 직원은 했어요. 네. 한 직원만? 네. 그 많은 직원 중에? 아니 뭐 딴 직원은 원래 좀 있었고 네. 딴 직원들은 너무 신입 사원이니까 돈이 부족해서 못 산 거고 네. 한 직원은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확신을 준 거죠. 그 직원은 지금 어떻게? 제 말 잘 듣죠. 아, 예. 네. 일도 열심히 하고 아주. 수족이 됐습니까? 수족까지는 안 해도 아니고 열심히 아니라. 하죠. 네. 다, 예. 그래서 그럴 것이요 예. 진짜. 그 2001년 9.11 테러가 터졌을 때 경기 살린다고 무자비하게 그쵸, 금리를 그쵸, 낮추지 그쵸. 않았었습니까? 그쵸. 예, 예. 진짜로요. 그때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돈에 풀 때는 예.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시기예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2003년, 4년, 5년, 6년, 예. 7년 그때도 주식 부동산이 들썩였고 예.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전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리가 영원히 제로라면 제로로 간다면 네.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무한대가 될 것이다. 그렇죠. 네. 금리가 제로인데 내가 이걸 소유할 이유가 그러면 그 돈 조달 비용이 완전히 0인 제로잖아요. 건데. 근데 금리가 제로인데도 주식 부동산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일본이에요. 예. 근데 일본은 예외는 있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일본은 물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제로지만 물가가 하락했으니까 돈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인 가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요 일본도 지금 예. 다시 니케이가 3만 지금 다시 가고 많이 한 있고 거죠. 도쿄도는 이미 도쿄는 그쵸. 예, 그때 그것이 버블도 이제 최근 갔습니다. 사이에 일어난 예, 거죠. 근데 예. 20년간은 결국은, 예. 20년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죠. 예. 그러나 결국은 맞네요. 결국에는 예. 끊임없이 이 돈을 공급하고 금리를 하게 되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산 가격이 올라요. 오르지 않으면 그 경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선택하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디플레이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장을 어쨌든 가야 되니까. 예. 예. 성장 인플레이션에 대해 성장이 그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서 제가 한번 그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또 통화량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네. 그 근본이제 그러니까 근본이제라는 것은 중앙은행에 금을 쌓아놓고 그 금만큼만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1976년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인데 닉슨 독트리라고 그래가지고 근본이제를 폐기를 합니다. 네. 그럼 76년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통화량은 어땠을까요? 엄청 늘어났겠죠. 달러 돈이니까. 거의 예, 늘어났어요. 예. 또 미국도 기축통화 국가니까 네.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이게 늘어났고 76년도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권시장은 어땠는지 아세요? 계속 올랐겠죠. 계속 올랐죠. 예. 물론 폭락은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 50년, 60년간에 걸쳐서 네. 그냥 S&P 500만 들고 있었어도 100만 장자가 될 수 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도 한번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을 시작한 게 제 생각에는 97년도 외환위기 이후거든요. 금리도 낮추고 본격적으로 뭐 고금리도 다 떨어지면서 네. 그래서 그때에서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시면 그 통화량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외환위기부터 지금까지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의 M2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엄청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파트가 100채 있는 세상에 100개가 딱 100채가 있어요. 네. 근데 집 개수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돈의 양이 2배가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2배가 올라야 돼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 집값에 대비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집값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인 지배 가격이 올랐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화폐적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 갑자기 벼랑가 생각난 게 우리 막 토론 예. 같은 거 했을 때 부동산 예. 한 2017년이었나요? 예. 18 그쯤이었을 것 같은데 주택 보급률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100%가 넘었기 때문에 그쵸. 이제 부동산은 더 못 오른다라고 주장한 분이 있었었는데 예.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가구와 주택을 하는 그 보급률을 따질 게 아니라 예. 돈 대 그쵸. 주택을 하는 그게 1번이에요. 예, 그걸 따졌어야 되는 그게 거였어요. 1번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사회적인 공적 기능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투자 대상도 예, 되죠.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보면 네덜란드에 그 200년, 300년간에 걸친 아파트 가격이 된 주택 한 채가 있어요. 한 지역.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유명한 이제 그 네덜란드 사례인데 정확히 주택은 물가 상승률을 거의 반영을 해요. 돈 풀린 걸 반영한다는 거네요. 충분히 반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주택이란 자산 자체가 지금 막 너무 올라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화폐 가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전략 중에 하나가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예. 유동성이 주택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은 좀 약간 예. 너무 그러니까 좀 심각한 거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빠르게 예. 유동성을 이길 정도의 공급을 때려짓던가 아니면은 예, 그쵸. 유동성을 조이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예. 뭐 그 일부의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처럼 다주택자 때문에 이렇게 집이 오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경제학에 그 만약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몇 명이 그 삼성전자를 매집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네. 몇 명이 매집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가총액 그만큼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더 큰 개념으로 더 보자. 큰 개념이 먼저시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수급 같은 걸 보셔야 되는 또 거죠. 그 한 세 번째가 이제 투기꾼들. 그렇게 보는 네. 거지. 많은 분들이 이것이 1번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실제 경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체적 현실을 그 내 감정의 편의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 스트레스는 풀리시겠지만 그러다 유동성이라는 예. 더 큰 주범이 있었다. 예, 그렇죠. 실체를 이해하시는 거는 아니죠. 자,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이 금리와 어쨌든 경제 흐름들, 자산 가격의 예.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거의 9년 반, 10년에 걸친 저금리 시대가 그쵸, 끝났고요. 그쵸. 예. 끝났습니다. 끝나가는 게 아니라 끝났고 시중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많이 금리 올랐어요. 5%대 많이 나왔어요. 올랐어요. 고정금리는. 예. 저도 마이너스 통장 금리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는 2%도 없어요. 예. 신용대출 한때 그쵸. 1.8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리가 오르잖아요. 예. 그럼 지금까지의 정반대 상황이 나온다. 이런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제로 금리라는 게 있었고 마이너스 금리가 있었어요. 네. 사실 제로 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는요. 경제학 교과서에 없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네. 경제학 원론 책을 찾아가지고 찾아보면 없대요 이게. 네. 그게 뭐냐면 나중에 후세가 다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의 시기를 볼 때 경제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금리란 개념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 원래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게 금리 이자율인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내가 더 주는 거잖아요. 이자도 줘야 되니까 네.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비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정상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다시 오른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인 순간이 정상적인 순간으로 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겠네요. 이제 시작된 그쵸?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후자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시각이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그럼- 주식 부동산의 조정도 이제 그쵸. 각오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금리가 이게 오른다라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금리로 가는 것이고 금리 그때 수준이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에 대한 패턴을 바꿀 만큼의 높은 수준이냐. 네. 이 질문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아, 그 정도까지 못 올린다. 예. 음. 5% 6% 금리가 10% 갈 수 있느냐. 네. 그 정도 가게 되면 아마 지금 부동산 시장 흔히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곡소리가 난다고 하는 금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제기업은요. 그쵸. 예. 시중 금리가 네. 6%대면 부동산 담보대출 7, 8로 가야 돼요. 네. 그럼 못 견뎌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사회가. 그런데 물가가 올라버리면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쵸. 논리적으로 예, 그렇게 예. 되면 그것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저는 현재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에서 좀 논란이 있잖아요. 이게 잡힌다 안 잡힌다. 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다. 아니면 이것이 좀 구조적인 거로 갈 거다.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가더라도 그 뭐 그린 인플레이션으로서 한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갈 에너지. 거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 가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정도 금리 수준을 가지고서는 투자자들이 자금의 흐름을 본격적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엑시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산으로부터 엑시트해서 내가 현금을 선호하는 세상으로 갈 거냐. 근데 그게 자의적이기도 하고 예. 어쩔 수 없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시각이 아닌가.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 5%까지는
버틸 여력이 있다. 그쵸. 그 정도 수준까지는 버틸 것이다. 버틸 것이다. 사람들이. 하고 인플레이션도 누구죠? 자넷 옐런 재무장관과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비율을 같이 하네요. 어쨌든 해결된다. 예.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인플레이션 끝까지 간다. 특히 농산물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기후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또 에너지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구조적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네. 농산물 ETF 사시면 돼요. 곡물 ETF 같은 거 사셔서 포트폴리오에다가 한 10% 정도 채워 놓을 필요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연초에 생각하고서 단행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는 게 원자력 막 폐기한다고 그랬을 때 원자력 ETF가 있거든요, 미국에. 그걸 내가 좀 채워. 우라늄 ETF. 예, 그걸 좀 URA라고.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넣으려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좀 넣어야 된다. 이거 원전 못 앱선다. 그리고 네. 빌 게이츠랑 워렌 버핏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원전에 투자하겠느냐. 빌 게이츠는 기후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워렌 버핏은 투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 둘이 마음을 합쳐서 소형 원전 투자를 했거든요. 미니 원전이요? 네, 그래서 네. 보면은 정답을 알려준 거다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ETF를 사고서 깜빡하고도 못 사고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다음 쫓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이상원 전무께서는 그 문제 역시도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인한 인플레도 해지 방법도 있고 있다는 인류가. 말이에요. 그거 정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네. 그 좋은 주식이나 좋은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하거든요. 주식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포트폴리오에 좀 사서 해지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나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는요. 인플레이션이 치솟게 되고 금리가 튀어올라고 가령 2008년 여름에 우리 인플레가 한 6% 나오고 막 그때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7, 8% 갔을 때 여지없이 부러졌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거든요. 네.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천정부지였습니다. 천정부지로 유가가 엄청 올랐으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석유파동이란 말에서 이런 시장이 오게 되면 그냥 주식 부동산에는 탈출하셔야 돼요. 그건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잡는 해법은 뭐냐? 그 역사적인 경험이 뭐냐면은 89년도에 그 미국의 중앙은행 그 의장인 갑자기 폴 보커죠. 네, 그 사람 볼커. 네. 폴 볼커 이 사람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거든요. 네. 이 당시에 79년도에 폴 보커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금리에 은행 예금금리나 채권금리가 아니라 네.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29%로 올립니다. 네. 어떻게 됐겠어요? 초토화됐겠죠. 초토화되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주식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바닥에서 날아가기 시작. 그래서 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증권 시장이 현재 40년간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를 보자면 물가 상승률이네요. 인플레이션을 그쵸. 보면 일단은 금리도 왜냐면 뒤쫓아갈 거니까. 그렇죠. 네. 보면 될 것 같고 가계부채 문제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단군 이래 최대 지금 빚 그쵸. 예.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국가 부채인 상황에서는 역시 이것도 금리 오르면 우리 그쵸. 빚 관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정부는 제 생각엔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금리 올리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걸 안 되면 금리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른다고 반드시 가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엄청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여기서 이제 정부가 이 부채 속도를 내다가 정책을 하다 안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금리는 조금씩. 근데 왕창 올리지 못한다는 거죠, 제 말은. 너무 그 타격이 커서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부채 구조가 국가도 괜찮았고 개인도 괜찮았어요. 네. 기업만 빚이 있었으니까 기업으로 인해서 은행이 고장이 나니까 공적 자금 넣어서 한 방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어떤 구조냐면 기업은 돈이 많은데 개인과 국가도 지금 괜찮죠. 개인이 지금 빚이 많은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사실은 기업이 그 외환위기 때보다도 이 부채 구조가 더 나쁜 구조예요. 가계가 많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렇기에 이제 예. 오히려 정부도 이걸 신경 쓸 것이다. 신경 쓸 거죠. 예. 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또 나는 정말 위험해 보여라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또 빚 관리도 하고 예, 해치를 또 하시면 당연히 되고요.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는 빚 관리를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네. 너무 많은 레버리지의 사람들이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취하면 레버리지는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네. 그 레버리지라는 것이 괴물과 같아서 내가 잘 쓸 때 내 친구와 내 종처럼 일을 하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좀 과도해지면 레버리지는 괴물이 변해서 내 삶을 좌우하기 시작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빚은 갚아야 끝나는 거고요. 금리는 맞습니다. 오르고 예. 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죠. 예. 알쓸투자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